네, 반갑습니다. 예. 혹시 그 10월 달에 테크데이즈 세종대에서 했던 데 오신 분 계세요? 그때 제 두 번째 세션 들으셨던 분 계세요? 이제 이러면은 이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얘기군요. 저는 오늘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3하고 팀 파운데이션 서버 2013을 이용해서 개발팀을 위한 효율성 방안, 품질 향상 방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제 벌써 한 12년 정도 됐죠. 2002년도에 장충체육관에 와보신 분 계세요? 그때는 제가 10대 때죠. 제가 10대 때 그때 2002년도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장충체육관에서 한 8,000명 모였었어요. 콘서트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엄청 크게 했었죠. 그때 비주얼 스튜디오 2002가 발표가 그때 딱 되면서 그 베타 때부터 단넷은 워낙 이슈였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의 전성기 리즈 시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02년도 때 비주얼 스튜디오 그 대단한 박수를 받았던 그 비주얼 스튜디오 아이디의 모습이 이렇게 후잡했습니다. 네. 어떻게 기억나세요? 예, 마이크 되네요. 조용히 얘기해야 되겠네. 이게 2002년도 때 처음 웹폼이랑 나오고 윈폼 처음 나왔을 때, 단넷 처음 나왔을 때 모습이고요. 나온 지 1년 만에 2003이 나오죠. 바뀐 건 하나 없이. 런타임만 1.1로 바뀌고 단넷 1.1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2005 버전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릭원스나 제네릭 이런 게 처음 이제 지원이 되고 단넷 2.0이 나왔죠. 사실 이때부터가 이제 런타임은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는 시기가 2005년도부터고 룩앤필도 요즘하고 비교해봐도 크게 그렇게 후지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인 수준이에요. 2005.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있죠. 2008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고 있던 버전이 이제 2008인데 괜찮았어요. 2005하고 2008하고는 비슷비슷했습니다. 이때 이제 3.5 나오면서 WPF, WCF, WF, 처음에 WWF라 그래서 레슬링 줄 알고 막 이랬던 그때 시절이죠. 그리고 2010이 어떻게 보면 가장 파퓰러했던 툴이죠. 이 디자인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사실 여기서 2012가 등장을 했죠. 2012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왔을 때 전체적인 UI는 깔끔해서 평이 좋았는데 아이콘들 색깔 블랙으로 바꿔버려서 엄청난 개발자들의 불만을 들었죠. 이게 비활성화된 건지 활성화된 건지조차도 구분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2013에 들어와서 컬러풀하게 다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지지난주 우리 1차 비주얼 스튜디오 세미나 할 때 다 드렸던 이야기고 기능 설명도 다 그때 드렸었죠. 어떻게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나세요? 근데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고요. 전체적인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흐름이 처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 개발하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애자일이 완벽하게 녹아있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완전하게 애자일 방법론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3주 정도 스프린트로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서비스 팩 1, 서비스 팩 2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됐지만 요즘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자동 업데이트 식으로 업데이트 알림을 주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2 때부터는 업데이트 1, 업데이트 2, 또 업데이트 3가 얼마 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이 나왔죠.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면서 애자일스럽게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요구사항을 받아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 1 때 칸반보드 지원이 들어간다거나 크로스 브라우저 코드 UI 테스팅 쪽이 들어가고 업데이트 2 쪽에서는 이제 코드맵 디버거 토함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들어가 있었어요. 2013 되면서 이 모든 것들 합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코드 렌즈 정의 피킹 이런 기능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2013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2013도 업데이트 1, 업데이트 2가 계속 제공이 되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화방 같은 이상한 이름이 팀룸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부에 있는 자료 중에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 2013 백로그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업데이트 2에 해야 될 거, 2013에 돼야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백로그들이 이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백로그들도 있고 그 백로그에서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서
이번 스프린트 해야 될 것들, 이번 이터레이션에 해야 될 것들 계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팀 파운데이션 서버 2013에서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제공되는지를 가볍게 알아보고요. 오늘의 진짜 주제는 이 뭐 새로운 기능 설명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제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팁앤 트릭스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가장 처음 새롭게 제공되는 기능은 이제 애자일 포트폴리오 관리 부분인데요. 새로운 포트폴리오 백로그, 피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루트가 백로그가 루트였는데 이게 여러 팀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될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관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피처라는 것으로 팀을 나눠서 팀별로 백로그를 관리하게끔 그러니까 팀 단위의 백로그의 상위 개념을 하나 도입을 해서 다수의 팀이 참여하는 어떤 복잡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피처 베이스에다가 백로그, 밑에 태스크들을 쭉 지정할 수 있고 저런 것들을 그룹핑하고 지금 여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 각각의 태스크나 이 그 백로그가 팀이 다르게 지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피처 베이스의 전체 이 백로그에서 어떤 백로그들은 이제 어떤 팀, 데이터베이스 팀, 어떤 거는 UI 팀, 어떤 거는 뭐 비즈니스 로직 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면서 팀별로 다시 여기서 필터링해서 자기 팀은 팀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한글로 보여지는 경우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Git 지원이 팀 파운데이션 서버 2013부터는 그냥 로컬 Git이 지원이 돼요. 그 Git이 원래는 기존에도 Git이 지원이 됐는데 Git이 지원되는 게 이제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거. 지금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서는 Git이 지원됐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GitHub처럼 클라우드 베이스의 Git을 지원을 한 거고 이번에 지원되는 거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제가 로컬에 깔아놓으면 팀 파운데이션 서버가 Git 스토리지, 로컬 스토리지, 리파지토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Git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내가 특정 프로젝트를 Git으로 연결해서 커밋하고 브랜치 따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Git 쓰시는 분들은 뭐 GitHub 쓰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Git 배시로 커맨드로 Git 작업을 하실 텐데 뭐 UI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커맨드가 좀 작업하기 편하죠.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걸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도 이미 제공을 해요.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소스를 만든 다음에 Git으로 작업을 할 때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 지정하고 Git 리파지토리 만든 다음에 이제 커밋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충분히 작업할 수가 있고 브랜치하고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타사의 Git 명령 프롬프트 도구를 설치하십시오. 하게 되면 다른 툴도 설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뭐 커맨드 창에서 많이 하시지만 이걸 이용해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테스트하는 부분들, 테스트 관리하는, 테스트 케이스 관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웹상에서 할 수 있는데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는 이미 클라우드 베이스의 ALM 도구인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 지금 이제 이름이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거기는 이미 제공을 프리뷰를 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도 이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별도의 테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툴 없이도 그냥 브라우저 안에서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고 테스트 해가지고 성공 실패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뉴얼 테스트라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죠. 주로 매뉴얼 테스트는 언제 하냐면요. 여러분이 다 개발자니까 우리들이 대부분 안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단위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죠. 실제 매뉴얼 테스트는 이제 우리가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나라만 좀 그렇긴 한데 알바생을 고용을 해서 엑셀이나 워드 파일을 주죠. 그럼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1번 로그인 테스트. 그러면 스텝 따따따 어디 사이트에 들어간다. 아이디로 뭐 입력해라. 비밀번호 뭐 입력해라. 로그인부터 성공하는지 확인해라. 그럼 성공하고 그 다음 거 자 조회 테스트. 그래서 쭉 이렇게 해야 될 게 쭉 적혀져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그거 갖고 그대로 따라한 다음에 성공해서 실패해서 제출하면은 이제 받아서 QA팀에서 자 테스트 성공률 몇 프로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리포트를 낸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지금도 이제 엑셀이나 워드로 하는 데들도 꽤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없이 테스트해봐 이러는 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그거를 웹상에서 할 수 있게
포털에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테스트 플랜을 만들고 제가 테스트를 추가하면 어떤 것도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된다 하고 추가하면 그 테스트를 스텝을 테스트 만들어 놓고 안에 스텝들을 제가 넣겠죠. 이 테스트할 사람이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는지를 테스트 관리자가 쭉 작업을 해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실행을 런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테스트 스텝들이 뜨고 저기 브라우저가 뜨는 거죠. 그럼 자기가 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를 이동하고 이동이 됐으면은 저기서 확인. 또 여기서 뭘 눌러서 뭐가 됐으면 또 확인. 뭐 해서 됐으면 확인 하다가 뭐 했는데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 됐다고 하고 사유를 써주고 이제 테스트를 종료하게 되면 저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고 QA팀에서는 저걸 보고 테스트가 어느 정도 성공이 됐고 뭐가 실패했고 어디서 에러가 났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개발팀한테 어떤 부분에 테스트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고쳐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테스트 도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 말고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테스트 매니지먼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 과정이 전부 다 녹화가 떠져서 WMV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만약에 이걸 가상화를 도입하게 되면은 요 당시에 VM이 스냅샷이 떠져가지고 스냅샷을 저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좋냐면 개발자가 테스트하는 사람이 테스트하다가 에러가 났어요. 개발자가 무슨 에러인데요? 했더니 로그인 버튼 누를 때 에러가 났어요. 어떡하라고 나보고. 로그인 버튼 누르는데 에러가 내 건 안 나는데?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테스트를 했고 무슨 환경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뭐 액티백스 문제 때문에 뭐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걸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냥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테스터가 만약에 그런 환경에서 어떤 시스템에 어떤 상태인지를 VM으로 스냅샷 떠가지고 제공할 수 있으면 우리 열어보면 되잖아요. 거기서 바로 그냥 덤프 떠가지고 바로 디버깅하면 되잖아요. 진짜 무슨 문제로 에러가 나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말로만 에러가 났어요. 널 레퍼런스 이셉션이라고 뜨네요. 이게 다로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릴리즈 매니지먼트 쪽이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 달에 인사이클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경쟁적으로 4월 달에 사실 IBM이 얼반 코드라고 하는 릴리즈 매니지먼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IBM도 데브옵스의 이제 릴리즈 매니지먼트 쪽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 달에 인사이클 인수해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인릴리즈라는 제품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넣습니다. 이 툴이 바로 그건데 로고만 바뀌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로고로 바뀌고 원래 저희가 인릴리즈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릴리즈를 자동화시킬 수 있고 릴리즈에 우리가 어떤 이런 과정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워크플로우도 만들어서 배포가 될 때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테이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프리 프로덕션, 뭐 프로덕션 테스팅. 그래서 테스팅을 거쳐서 프리 프로덕션 갔다가 프로덕션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각각의 지금 얘는 이제 테스팅,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가정했을 때 여기서 이걸 최종 품위할 사람은 누구냐? 품위가 내면 이제 자동 넘어가고 또 품위 되면 자동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다양한 뭐 IIS나 애저 쪽이나 뭐 다양한 컴포넌트 쪽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이것들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버 사이드에 배포하는 부분 우리가 어떤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배포하고 릴리즈를 자동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툴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런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화방이라고 이상한 약간 야릇한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팀룸 기능이 2013부터 추가가 됐는데요. 웹 액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웹으로 뭘 다 제공한다고 했던 부분이 웹 액세스라는 우리가 팀파즈 서버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웹 포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웹 포탈 안에 이제 팀룸이라는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팀룸이라는 공간은 이 안에서 채팅할 수 있고 뭐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동 알럿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빌드가 일어났다거나 누가 체크인을 했다거나 하는 정보들도 자동으로 여기다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서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채팅 뭐 꼭 저걸로 해야 되나요? 저는 뭐 카톡으로 합니다. 뭐 편하시면 카톡으로 일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훨씬 편하게 어떤 작업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좀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작업 방법 차트라는 게 제공이 되어져서 차팅을 매우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쿼리 그냥 만들어 놓으면 차트가 바로바로 그냥 만들어져요. 피벗 테이블까지 그냥 막 자기가 만들어줘서 차트를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양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지속적인 컨티뉴어스 밸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티뉴어스 시리즈가 되게 많죠. ALM에서는 뭐 컨티뉴어스 테스팅,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컨티뉴어스 디플리먼트,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뭐 이렇게 막 다 컨티뉴어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다 합쳐서 이제 컨티뉴어스 밸류, 그러니까 지속적인 가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래닝, 개발, 릴리즈,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녹아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ARM 제품은 ARM 정숙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다라는 거죠. 사실 뭐 차트가 따로 11월 19일 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한 11일 정도 전이네요. 가트너에서 조사가 나온 결과가 있어요. 가트너에서 ARM에 대한 전 세계 기업들 평가해 놓은 게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IBM이 탑입니다. 탑. 네. 저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고 IBM이 2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자세하게는 안 해요. 하지만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트가 발표가 됐고요. 이제 깜빡 까먹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거 뭐 팀 파운틴 서버 새로운 기능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데모는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죠? 말로만 쭉 설명해도 너무너무 재밌지만 그래도 한번 눈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팀 파운데이션 서버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그 프로젝트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웹 액세스라고 하는 포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코드도 볼 수 있고 작업 항목들, 워크 아이템도 다 볼 수 있고 여기서 빌드 테스트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작업 부분에 보면 백로그로 갈게요. 여기서 이제 피추어라는 기능이 피추어라는 게 새로 이제 등장을 한 거고요. 피추어가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기능을 우리가 태스크로 보게 되면은 로케이션 파인더에는 요런 작업 항목들이 있고 백로그가 있고 그 안에 태스크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조금 늘려서 보게 되면 에리어 패스를 보게 되면 팀들이 좀 다르죠. 여긴 데이터베이스 팀, 요건 웹팀 이런 식으로 여러 팀이 각기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건 전체 목록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롭게 피처를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또 칸반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칸반 스타일로 볼 수도 있고요. 칸반 스타일로 볼 수도 있고요. 백로그를 칸반으로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칸반으로 볼 수도 있고요. 칸반 같은 경우는 new approved, 뭐 committed, done 뭐 이런 우리는 4단계 스텝으로 가겠다. 이지만 우리는 뭐 여기 하나 더 있어 그러면은 얼마든지 원하는 걸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죠. 커밋 한 다음에 done 하기 전에 뭐 테스트라는 단계가 있다. 뭐 디바이스 테스트 뭐 이런 걸 하나 추가해 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디바이스 테스트 단계가 하나 추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밋이 끝나면 옮겨서 디바이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래서 전체 칸반 보드상에서 우리가 작업 이런 내역들을 작업 진척률을 다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백로그 타입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백로그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작업을 누가 하고 있고 어떤 팀에서 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쿼리 쪽으로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쿼리를 만드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편집기에 가서 새롭게 쿼리를 하나 만들게 되면요. 새 쿼리.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창이 떠요. 여기다 계속 내가 추가하면서 콤보박스 선택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쿼리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셀렉트 별표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차트 쪽에서 지금 만들어진 게 새 쿼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 만들게요. 얘를 실행해 보면 그냥 이건 모든 거 다 나오는 건데요. 다 나오는 거를 일단 저장을 하고요. 새 쿼리 2라고 저장을 하죠. 뭐 차트로 가게 되면 새 차트 선택해서 여기서 원형 차트 기본은 워크 아이템이고 이렇게 하나 추가하게 되면 얘 바로 추가돼요. 그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워크 아이템 중에서 해야 될 태스크는 몇 개고 백로그는 몇 개고 피처는 몇 개인지 그러니까 총 우리는 7가지 큰 기능을 만드는데 그거는 15개의 백로그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15개 백로그는 총 57개의 작업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57개 작업이 끝나면 이건 완성이 되는 뭐 이런 거고요. 나는 이거 원형 차트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다양하게 뭐 피벗 테이블로 보고 싶다. 뭐 워크 타입하고 진행 상태 이렇게 피벗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피벗도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도 만들어 주고 원하면 여기서 수정도 할 수 있고 저거는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갱신되고 뭐 이런 식의 차팅 기능이 제공된다라는 겁니다. 닫고요. 너무 이제 뭐 신기능만 소개해드리면 좀 재미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래 주제로 돌아가서 그 어쨌든 이런 도구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발을 함에 있어서 뭔가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도구, 아무리 비싼 도구를 써봐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 다들 익숙하시기 때문에 다들 잘 쓰시지만 요 기능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코드 구조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개발한 코드를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 뭐 리팩토링하는 방법, 내가 작업하던 환경을 임시적으로 보존한다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코드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파악하시나요? 거의 저 네 가지 중에 하나 아닌가요? 눈으로 하거나 F12로 따라가면서 정의로 이동하면서 보거나, 아니면 일단 디버그 걸어놓고 F11 치면서 가면서 쭉 보거나, 그것도 아니면 저기 산출물 꺼내가지고 클래스 다이어그램만 이렇게 보시거나. 다섯 번째 뭐 있으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게 이 정도 저도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인수인계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뭐 웹 서드파티 컨트롤러를 갖다 뭐 쓴다거나 할 때 좀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정속성 그래프나 코드맵 같은 걸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드맵은 어떤 거냐면 우리 그 코드상에서 있는 메소드나 클래스나 이런 것들의 서로 연관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메소드가 이런 게 있다. 지금 이 메소드는, 이 클래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 클래스냐면 일종의 그림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을 그린다거나 도형을 그린다거나 뭐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우리가 선을 그리고 나면 페인트 오브젝트에다가 우리가 그려야 될 오브젝트를 넣고 페인트를 하거나, 클리어 하면 오브젝트를 지우거나, 언두 하면은 뭐 그 전 히스토리 오브젝트에서 그 전 걸 찾아가지고 걔를 페인트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드 하거나 언두 하거나 클리어 할 때는 모두 다 리페인트를 호출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쭉 하고 보니까 물론 코드를 봐도 물론 여러분들은 잘 파악하시겠죠. 워낙 오랫동안 코드만 보고 파악했으니까 물론 잘하실 건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보면 좀 더 파악이 쉽더라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만 봐도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애드 페인트 오브젝트랑 클리어는 리페인트를 호출하는데 지금 언두 얘는 호출을 안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이 언두를 더블 클릭해서 코드로 가보면 역시나 리페인트 하는 부분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드맵이 있고요. 이 코드맵 기능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오면서 조금 더 강화돼서 디버깅 시에도 코드맵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을 해 나가면서 오른쪽에 코드맵을 열어놓게 되면 제가 디버깅 해 나가는 그 플로우와 오브젝트 연관관계가 계속적으로 다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저건 상당히 멋있는 기능인데요. 좀 이따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코드를 최적화하는 방안 부분이 있는데요. 코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주로 유사한 코드 블록 그리고 뭐 유지보수 할 때 우리가 대부분 내가 혼자 개발을 해도 사실 중복되는 코드들이 상당히 많죠. 중복되는 코드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개발자의 영원한 친구, 오른손은 마우스, 왼손은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거 뭐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아닙니까? 빛보다 빠른 속도로 키보드를 바꿔도 C 버튼과 V 버튼이 어디 있는지는 엄지손가락에 눈이 달린 것처럼 잘 알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코드들이 이제 뭐 비슷한 코드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되면 뭐 일부는 기억을 하지만 대부분의 기억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거를 과연 리팩토링 하는 게 나을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상태로 놔두는 게 나을지 가끔 헷갈릴 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꾼다고 할 때 오히려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뭐 DI를 써야 된다거나 뭐 다른 기법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이게 오히려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유지보수성은 높아지지만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뭐 이런 부분도 고민이 좀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일단 어떤 거를 내가 좀 리팩토링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찾는 게 더 먼저겠죠. 그리고 개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던 그 코드는 내 부사수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분명히 수도 없이 하고 있을 것이고 딴 사람들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팀 개발을 하는 다음에 코드를 다 취합해 보면은 정말 유사한 코드가 온 동네에 널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게시판을 공개하면 정말 코드 못 짰다고 혼나죠. 그래서 옛날에 테오사이트 게시판을 소스를 공개하면 그렇게 혼났어요. 진작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래서 코드 복제 분석이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리팩토링 해야 될지, 내가 예상하는 코드가 리팩토링을 할 수 있는지, 이거와 유사한 코드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찾아줍니다. 찾아주는 패턴은
스펠링이 같으면 찾아주는 게 아니라 타입이나 뭐 베이스 클래스나 인터페이스까지 다 얘네들이 검사를 해서 찾아주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동일하면 완전히 동일한 형식에 완전히 뭐 동일한 뭐 오브젝트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완전 정확히 일치라는 항목으로 잡아주고 뭐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강력한 일치, 중간 정도 일치, 낮은 일치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잡힌 경우가 되고요. 이 화면 덤프는 이 코드를 우리가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코드 분석을 하게 되면 밑에처럼 영어로 써있긴 한데 한글로 데모는 해드릴게요. 원본은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이 녀석인데 완전히 똑같이 일치하는 게 하나가 있고 강하게 매치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원본하고 강하게 일치되는 녀석을 각각 선택한 다음에 비교를 하게 되면 두 개의 코드를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보고 이게 리팩토링 할 만한 거라면 리팩토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코드 복제 분석이고요. 그리고 탁월한 작업 전환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저의 작업 환경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탐색기류들을 다 왼쪽에 놓고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왼쪽에 모든 탐색기류를 저는 왼쪽에 두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고 좌파는 아닙니다만. 개그였어요. 진지하시면 안 돼요. 왼쪽에 두고 작업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창들을 밑에 탭으로 다 저는 깔아두는 걸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개인적인 개발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회사 개발을 할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워크 아이템도 봐야 되고 모두 봐야 되기 때문에 창을 좀 바꾸게 레이아웃을 좀 바꿔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디버그 포인트도 막 여러 군데 걸어놔서 어디 걸어놨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중요한 데는 다 걸어놨고요. 코드도 막 바꾸고 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막 열어놓고 솔루션도 이거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긴급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급하게 디버깅을 뭔가 해줘야 되는데 빨리 그거 버그 픽스 해줘야 된다. 물론 일정상으로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정말 시급한 문제다. 당장 좀 해줄 수 없겠냐? 라고 하게 되면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해야지 어떻게 해?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작업하던 건 어떻게? 이건 어떻게? 다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크인 하거나 뭐 쉘빙 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를 위해서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팀 파운틴 서버를 같이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 작업창에 일시 중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일시 중단을 선택을 하면 어떤 사유로 일시 중단하는지 저 라벨을 적게 돼 있어요. 내가 인식할 수 있으면 돼요. 저거는 나중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 사라져요. 자동으로. 저는 뭐 크리에이트 메소드 보안 작업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하던 작업하고 일시 중단을 딱 누르게 되면 그때 현재 빚을 수도 있는 모든 레이아웃과 열려져 있는 솔루션과 창과 이 모든 디버그 포인트나 전부 다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제가 창을 바꿔서 막 다른 거 갖다 놓고 다른 솔루션 열고 막 저기도 막 워크 아이템 열어놓고 막 이제 막 작업을 해요. 버그를 막 잡아요. 다 잡아서 소스를 다 고쳤어. 오케이 이제 체크인. 자 이제 버그 끝났어요. 다 해결했으니까 됐죠? 나 내 작업을 원래 돌아가야지 하게 되면 아까 다시 그 창을 열고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저장해 놓은 게 있죠. 일시 중단된 작업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다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얘가 바로 아까 전의 모습으로 되돌려준다는 거죠. 레이아웃부터 모든 환경, 디버그 포인트 찍혀있는 데까지 전부 다 원복을 다 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전환 작업을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작업을 원래대로 하기가 좀 좋습니다. 요거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보여드려야 되죠? 코드맵이죠. 여기서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코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코드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자, 에디트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뭐 컨트롤러예요. MVC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템 컨트롤러인데요. 뭐 아이템 크리에이트, 뭐 업데이트, 크리에이트, 에디트, 딜리트하고 뭐 이러는 심플한 그냥 컨트롤러입니다. 심플하지만 되게 어렵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코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코드맵에 표시하면서 어떤 클래스인지도 같이 한번 표시를 해줘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창이 나타나서 이쪽에 에디트 메소드가 어떤 네임스페이스 속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죠. 아이템 컨트롤러의 에디트 메소드. 에디트 메소드 말고는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이렇게 좀 나오게 되네요. 좀 확장시켜 보면은 이런 거 옮겨놓고
아이템 컨트롤러 생성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볼게요. 이거 지운다고 소스가 지워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얘는 그냥 얘일 뿐이니까. 난 나일 뿐. 여기 보시면 이제 딜리트, 크리에이트, 에디트, 크리에이트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에디트 메소드가 호출하는 메소드는 뭐가 있을지 보고 싶다면은 그래서 호출된 메소드를 선택하게 되면 에디트 메소드가 호출하는 외부 메소드들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석시드 메소드라는 게 있고요. 석시드 메소드는 크리에이트, 딜리트도 호출을 하네요. 에러 메시지라는 것도 있는데 얘도 크리에이트, 딜리트 메소드가 호출을 해요. 이 메소드는 두 놈이 다 호출을 하네. 얘는 아니고. 얘네들이 이렇게 다 호출하면 얘네들은 베이스에 있는 게 낫지 않나? 어디 있지? 얘네들에서 얘네들이 어떤 형식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봤더니 얘네들이 베이스 컨트롤러에 들어있는 메소드였어요. 그 베이스 컨트롤러 얘네들 말고 또 어떤 메소드가 있을까 살펴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맵을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코드맵의 가장 멋있는 기능은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디버그 포인트를 걸어놨고요. MVC의 엔트리 포인트인 인덱스 메소드에 제가 걸어놨어요. 브라우저가 뜨고 있지만 디버그 포인트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자, 디버그를 수행하게 되면 디버그 시에 코드맵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F11이나 F10을 누르면서 올로로로로로로 하면서 이렇게 코드를 쭉 분석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만한 천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하철에서도 조그마한 스마트폰으로 원격 데스크탑 들어가서 코딩하는 천재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사귀지 마세요. 제 주변에도 한 명 있는데 좀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코드맵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현재 브라우저에 의해서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인덱스로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놔두고요. 제가 얘를 진행을 시켜나가요. 디버깅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코드로 봐도 충분해요. 다 기억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면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인덱스로 와서 이로 왔다가 얘 호출하고 그 다음 이거 호출 들어오고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현재 메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F10, F11을 눌러서 진행을 시키게 되면 이 단계는 계속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현재 인덱스 메소드에서 execute 리절트 쪽으로 넘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서버 사이드에서 리더렉션 된 케이스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메소드가 이어져 가는 거를 누르면서 실시간으로 같이 보여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내가 분명히 이 플로우 상에서 이쯤에서 내가 뭐라는 호출한 코드를 넣어놨는데 왜 그게 호출이 안 됐지? 라는 거를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되게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주석에다가 여기 호출부 누락되었네 영준아 라고 주석을 달고 얘를 저장을 해요. 얘 파일명은 DGML 다이어그램 마크업 랭귀지 뭐 그런 이름일 것 같은데 DGML입니다. 이 파일을 저장해서 이거를 메일로 우리 팀원한테 메일로 쏴줘요. 그러면 그분이 이 DGML을 더블 클릭 안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열리면서 이게 열리겠죠. 그리고 여기 누락되었나를 보겠죠.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때 얘가 팀파일 서버에 연결을 해서 소스를 갖고 와서 왼쪽에 저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메일을 안 보내고 그냥 DGML을 저장한 다음에 얘를 그냥 체크인해서 서버로 올려도 되겠죠. 그리고 개발자한테 알려주면 돼요. 야, 내가 DGML 하나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뭐 누락된 거 있는 것 같으니까 네가 좀 수정 좀 해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별로 뭐 놀랍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길거리에 지나가다 좀비를 봐도 아무렇지 않아 하실 것 같은 그런 포커페이스들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뭘 보여드려야 되죠? 코드 복제 분석. 코드 복제 분석은 이쪽에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누가 봐도 약간 중복된 코드가 많을 것 같은 잘 안 보이시죠? 이런 코드가 있어요. 이게 뭘 눌러야지 네모지? 이렇게 됐다. 이 부분 잘 보이시죠? 커스터머 리파지토리 좀 인서트 월 업데이트 뭐 하고 세이브 하고 리더렉트 투 액션 여기 있어요. 딱 봐도 이거 되게 많이 복사해서 썼겠구나라는 생각이 빡 들죠. 인자들만 바꿔가면서 무지하게 썼겠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쨌든 자 솔루션에서 일치하는 복제본 찾기 이거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저 세 줄의 코드가 우리 솔루션 내에서 얼마나 많은 데서 일치하는지를 찾아줘요. 얘는 원본이고요. 마우스 올려놓으면 코드가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싸. 대부분 일치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중간 정도에 일치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파일 두 개에 총 네 군데에 존재하고 있어요. 꽤 많이 쓰이고 있네요. 자, 그럼 원본 하나 선택을 하고 밑으로 내려서 컨트롤 누르고 두 번째 거랑 중간 정도에 일치하는 거 두 번째 거랑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 세 줄의 코드 중에서 두 줄이 중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커스터머 리파지토리, 얘는 인플로이 리파지토리. 왼쪽은 커스터머 오브젝트를 인자로 받고 있고 오른쪽은 인플로이를 인자로 받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리팩토링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어차피 두 개의 리파지토리가 같이 검색에 걸렸다라는 거는 저 리파지토리는 분명히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부모 리파지토리가 있거나 뭐 제네릭 리파지토리부터 상속을 받고 있거나 뭐 어떤 뭔가가 있겠죠. 분명히 쟤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거를 리팩토링 하는 게 부합하냐 안 하냐를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리팩토링의 대상이 되는 애들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코드 복제 분석이라는 기능이에요. 나는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코드 복제 분석을 보고 싶은 것보다는 나는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니라 솔루션 내에서 찾아줬으면 좋겠어. 어떤 게 좋은지를. 그럴 때는 여기 분석창에 보면 분석 메뉴의 제일 밑에 있는 코드 복제본의 분석 솔루션 요 메뉴를 누르시면은 되는데 저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 코드 복제본의 분석 솔루션. 여러분은 지금 한글화가 제대로 엉망으로 된 번역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얘는 이게 아니고요. 솔루션에서 코드 복제 분석하기 이거예요 원래는. 근데 저렇게 멋있게 번역을 해줘서 이래서 IT가 어렵다 그러죠 사람들이. 이래서 IT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복제 분석을 쭉 해서 우리 솔루션에서 어떤 파일들을 어떤 거는 꼭 리팩토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줘요. 그래서 대부분 일치하는 게 두 개인데 얘네들은 가급적 리팩토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장을 해줍니다. 그럼 요것들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코드맵하고 마찬가지로 아키텍트 쪽에 이건 사실 뭐 아키텍트 쪽이라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족속성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솔루션 족속성 그래프. 얘를 하게 되면 얘는 우리 솔루션에 있는 모든 어셈블리들을 분석을 해서 종속성을 그래프로 보여주게 돼요. 다음과 같이. 이게 다음과 같이 딱 한번 팍 열리면은 되게 마술사 같고 좋을 것 같은데 한참을 기다리게 하네요. 빨리 해야 될 거 많아. 빨리. 막 옛날에 마우스 커서가 모래시계인 시절에는 막 흔들어주면 빨리 되고 막 그랬는데요, 그죠? 뭐 다운로드 받고 그러면 이렇게 막 계속 흔들어주고 있어요. 되게 잘 막 다운로드 막 금방 받고 막 그랬는데 BBS 시절에 가끔은 그립죠, 그 사운드. 깨지 촥 뭐 소리. 얘는 하라 그러고요. 저는 작업 환경 돌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나왔네요. 얘는 이제 현재 어셈블리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두꺼운 애들이 있고, 선이 좀 두꺼운 애들이 있고, 얘는 좀 얇은, 이렇게 좀 얇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얼마나 호출 빈도가 많냐에 따라서 두껍고 얇고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열어놨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런 어셈블리가 없지만 아무런 연결선이 없이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는 뭐죠? 아무 데서 참조하지 않는 DLL이라는 얘기죠. 근데 걔가 EX인 경우에는 대부분 또 그렇기도 해요. EX인데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걔는 개발자가 그냥 개발할 때 만들어 놓고 사실 안 쓰는 DLL이에요. 지우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얘네들 이렇게 열어서 보게 되면 어디를 좀 볼까? 웹 이런 게 열게 되면은 이 안에 어떤 네임스페이스가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또 얘를 열게 되면은 또 어떤 클래스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클래스를 또 열면 메소드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 메소드를 누르면 이 메소드가 어떤 다른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여줘요. 그 누르면은 연결되어 있는 거를 확장시켜줘서 그 메소드는 얘를 불러라고까지 보여주죠. 얘를 찍으면 얘를 메소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를 쓰는 거였네요. 이 오브젝트를 얼마나 많은 애들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볼 수 있는 게 종속성 그래프예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코드맵이 훨씬 더 유용하긴 합니다. 사실 이런 게 있고요. 나왔으니까 본 거고 우리 작업 쪽에서 제가 막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치는 거죠. 얘는 닫고요. 아까 막 디버그 포인트도 이렇게 걸어놓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 작업을 일시 중단을 해요. 중단해서 중단명은 AAA라고 할게요. 우리가 귀찮으면 쓰는 AAA.
일시 중단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현재 모든 레이아웃이 저장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창도 옮기고 이것도 닫고 막 이것도 없애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놀아요. 막 다른 작업을 했어요. 이쪽에도 막 이거 열어놔. 뭐 잘못 눌렀어. 예. 자, 이거 막 열어놔. 막 이렇게 하고 막 작업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작업 다 끝났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얘가 다시 그 환경을 불러서 다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디버그 포인트까지 전부. 이게 작업 전환할 때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거고요. 끝나고 나면 다 지워지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별로 뭐 그냥 그러네 뭐 하는 정도의 수준의 표정들이 예. 강사로서 되게 당황스럽게 만드시는 좋은 재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식사들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할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개발 쪽 생산성은 앞에 것들이나 이런 걸로 좀 가져갈 수 있고요. 물론 코드 수준에서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기술 레벨 세션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역할이 이제 툴을 이용해서 생산성이나 편집 향상을 올리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웹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잠시 다음 뒤에 세션에서 이어질 거니까요. 물론 저보다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재밌어요. 단위 테스트랑 유닛 테스트, 코디드 UI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단위 테스트 신봉자들도 계시죠. 나는 진짜 리얼리 테스트 메소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메소드를 만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러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유닛 테스트는 이제 API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UI 테스트는 말 그대로 UI를 테스트해서 사용자의 인터랙션이나 인터페이스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WPF, 윈폼 다 UI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요즘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여전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죠. UI 테스트가 뭐라는 거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UI 테스트하는 거를 얘가 자동으로 대신 해주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단위 테스트는 이미 뭐 다들 많이 익숙하시고 많이 또 글 보셨고 한 번씩은 자기가 개발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다만 시간이 없어서 안 할 뿐인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렇죠. 절대 귀찮거나 뭐 게으르거나 그래서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발자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는 버스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치지 않는 우리는 균면성실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코디드 UI 테스트를 하게 되면 왼쪽 같이 저런 창이 하나 조그만하게 딱 떠요. 버튼 4개. 와, 버튼 한 10개 되면 우리 진짜 이거 다루는 거를 심각하게 안 쓰는 걸 고민해 봐야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버튼 4개. 침대는 별이 5개, 얘는 버튼 4개. 딱 버튼 보기만 해도 제가 어떤 버튼인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버튼 녹화 버튼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버튼 뭔가 단계. 내가 뭔가 한 거에 대한 단계를 보여주는 버튼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거는 관역이 있어요. 단위 테스트 해보신 분들은 어설션하는 동인가 보다라고 아실 거예요. 네 번째는 뭐 이렇게 줄이 있어요. 맞아요. 코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작업을 코드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딱 4개. 정말 간단하죠. 저걸 이용해서 태우 사이트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태웁니다. 다 아실 테지만. 얘를 띄우고 녹화를 한 다음에 제가 태우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걸 눌러보면은 제가 한 스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현명하게 비밀번호는 별표로 처리해주고 내부적으로 코드도 난독화되어지게 만들어져요. 코드 생성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메소드로 만들어라. 코드 생성해줘. 그렇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렇게 지가 코드를 다 만들어줘요. 싸그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탐색기에 단위 테스트 메소드랑 똑같이 이 UI 테스트 메소드도 하나의 테스트 메소드로 올라와 줍니다. 그러면 저기 테스트 탐색기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단위 테스트 메소드 쭈르륵 하고 UI 테스트를 저렇게 하나씩 다 테스트해 놓은 걸 한 번씩 했다라면 그 목록도 쭈르륵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조그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단위 테스트가 몇백 개 나오실 거고요. UI 테스트도 시나리오별로 로그인 테스트, 뭐 목록 조회 테스트, 결제 테스트, 무슨 테스트 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스트 쭉 하게 되면 그것도 한 2, 300개 나와요. 그럼 전체 한 5, 600개 될 거 아니에요. 멋있겠죠? 그거 한번 딱 누르면. 그래서 누르면 이제 오늘 뭐 일 안 하겠다라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대부분 퇴근할 때 아니면 이제 잡 스케줄 걸어놓고 돌리죠. 돌리면 얘가 밤새 지가 막 테스트를 해요. 절대 노모가 계시는 집에서, 가정집에서 밤에 이거 하지 마세요. 엄마 놀래요. 얘가 막 부러워서 혼자 열고 막 뭐 입력하고 지가 혼자 막 놀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주 막 부러워서 열리고 막 코딩하고 난리가 나요. 혼자 막 얘가 테스트 그대로 똑같이 해요. 막 자기가 아침에 오면 저게
쫙 그린으로 600개가 딱 있으면 장관이겠죠. 이제 녹색 성장이 되는 거예요. 녹색 성장. 쫙. 라떼가 그냥 쫙. 이제 신나는 거죠. 이제 기분 좋고. 아침에 저거 다 그린이면은 로또 사시면 돼요. 로또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요즘. 근데 물론 제약이 있습니다. UI 테스트가 모든 애플리케이션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UI 테스트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예전에 한번 저희 ALM 코리아 커뮤니티에서 세미나 한번 한 적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은 다 돼요.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이걸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는 다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브라우저가 뭐냐인데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지원해요. 사파리, 오페라 아직 지원 안 돼요. 근데 그걸로 뭐 UI 테스트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자바 애플리케이션 안 돼요. 윈폼 돼요. WPF 돼요. 근데 서드 파티 컨트롤이 UI 테스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자잘자잘한 제약들이 있어요. 실버라이트 부분적으로 돼요. 플래시 안 돼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코디드 UI 테스트 MSDN 들어가서 코디드 UI 테스트 서포트라고 치게 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목록이 쭉 나와요. 근데 아까 자바 애플리케이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의 파트너사에서 되는 서드파티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인베디드가 돼서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직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UI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위 테스트를 하든 UI 테스트를 하든 이런 거 테스트 많이 하게 되면 품질 향상 분명히 돼요. 분명히 돼요. 그건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에는 코딩할 때 전 제가 짠 코드는 다 테스트했어요. 정말. 근데 증거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테스트를 했거든요. 메소드를 짜놨어요. 라이브러리 메소드를 짰어. 이 메소드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걸 테스트하는 윈폼을 하나 만들어. 그 버튼 누르면 걔가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테스트를 해요. 나만 그렇게 했나?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메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UI도 계속 바뀌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머리를 굴려서 텍스트 박스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 모든 메소드에 대응하는 화면을 하나 만들어. 근데 이거 다 만들고 나면 얘는 아깝게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에요. 저만 그랬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테스트 메소드로? 그래서 테스트 메소드를 만들면 UI 없이 테스트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이 테스트 메소드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개발자들은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래서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하면 좋은 거 알아요. 개발자들 다 알잖아요. 이거 한번 만들면 좋은 거 분명히 알잖아요. 모르는 눈빛들 하고 있어. 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만들어지면 좋은데 좋은 다음에 일 더 많이 줄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함께 좀 일 좀 적당히 주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오픈은 설날 다음 날, 추석 다음 날 오픈하고. 그래서 그 테스트 메소드는 잘 만들면 좋기는 한데 문제는 개발자한테 이 테스트 메소드를 많이 만들어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개발자들은 피해가는 방법이 있죠. 테스트 메소드는 많이 만드는데 그 안에서 별다른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린이 나오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목록에 테스트 메소드가 막 1000개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1000개. 테스트 메소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짜서 돌리면 되잖아. 쭉 만든단 말이에요. 돌리면 올 그린이 나와. 그러면 우리 갑들은 좋아하시겠지. 테스트 메소드 1000개 돌려 우리 올 그린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테스트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커버리지가 있어요. 테스트 커버리지는 얼마나 테스트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코드 커버리지를 하지 않으면 단위 테스트는 할 의미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코드 커버리지는 뭐냐면 테스트 메소드가 실제 우리가 테스트해야 될 대상을 테스트했을 때 얼마나 테스트했는지를 라인 단위로 퍼센티지를 뽑아줘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 퍼센티지가 낮으면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된 거죠. 테스트 메소드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얘가 이제 그런 거죠. 테스트 해봤더니 검사 안함이 100%, 100%, 100%, 97% 이래요. 물론 테스트 메소드가 얘는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지만 이렇게 뽑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메소드를 쫙 돌리면 쫙 뽑아줘요. 그리고 더 드릴다운해서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코드가 나오면서 파란색은 테스트 메소드에서 테스트가 된 코드고 우리가 작성한 코드 중에 빨간색은 테스트가 한 번도 안 된 영역이에요. 저게 전부 다 테스트가 되는 순간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어쨌든 1차적으로는 한 번 전부 다 테스트가 됐다고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논리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버그가 발생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인풋 아웃풋에 의한 테스트는 훌륭하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소프트웨어는
코드 커버리지율이 몇 퍼센트가 돼야 될까요? 100%. 100% 그죠? 하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100이라는 숫자를 쉽게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를 돌아가셔서 100%를 맞추고 싶어도 테스트를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테스트 코드들이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있어요. 어딘가에는 if 가로 열고 false 가로 닫고 중가로하고 코드가 있고 중가로 닫히는 코드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코드를 지우지 못해요. 왜? 지우고 내가 체크인하면 내가 지웠다는 게 표시가 나잖아. 내 임기가 끝난 다음에 누군가가 지우겠지. 나는 안 돼. 만약 지웠을 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거. 이런 바람직한 자세. 이런 걸로 인해서 절대 테스트가 안 되는 코드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수도처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코드 커버리지율은 한 60, 70? 이 정도 맞춰주는 거를 좋아라 해요. 근데 그것도 정말 잘 훈련된 애자일 팀인 경우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단 적응하는 단계에는 팀장님 마음대로 야 우리 올해 한번 시도해보자. 한 10% 한번 맞춰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자.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재활용이 되니까.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드렌즈는 2013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고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기능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개발 생산성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꽤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오늘 주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랑 팀 파운데이션을 같이 써가지고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코드렌즈는 우리의 클래스나 메소드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첨부되고 있고 얼마나 많이 변경됐고 누가 코드를 변경했고 이게 어떤 워크 아이템, 작업 항목 혹은 백로그, 어떤 태스크, 버그, 리뷰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클래스나 메소드에서 버그가 보고된 건 몇 건이나 있는지 이게 코드 리뷰가 됐다면 누가 리뷰를 언제 몇 번 수행했는지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죠.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쓰게 되면 이거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지만 관리자 측면에서 백로그에서부터 타고 내려가면서 봐야 돼요. 물론 코드에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쉽진 않고요. 백로그에서 백로그를 선택하면 얘가 어떤 작업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어떤 작업에 누르고 들어가면 이 작업하고 연결된 변경사항들, 소스 코드들을 볼 수가 있고 버그들을 볼 수가 있고 누르고 들어가면 그 버그가 내용이 뭐고 이걸 쭉 이렇게 드릴다운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발자의 입장에서 역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기존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똑같이 관리 툴에 들어가서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개발 툴의 입장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메소드나 클래스 위에 저런 영역이 생겨요. 지우고 싶어도 못 지웁니다. 마우스 커서가 먹질 않으니까. 싹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고 싶어도 못 지워요. 좀 크게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메소드 위에 저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 메소드가 참조되고 있는 곳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건 TFS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을 해줘요. 즉 무슨 얘기냐면 크리에이트 메소드인데요. 저 크리에이트 메소드가 다른 클래스나 메소드에서 얘를 호출하고 있는 게 몇 건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 메소드가 다른 데서 얼마나 참조되고 있는지. 지금 2 레퍼런스라고 나오고 있어요. 2. 눌러보면은 저렇게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호출하고 있어까지 보여줘요. 저걸 누르면은 그 코드를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보여줘요. 저게 0 레퍼런스이면 그 메소드는 아무도 호출하지 않는 지워도 되는 메소드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이 메소드가 이 항목에서의 두 번째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단위 테스트나 코디드 UI 테스트 메소드가 있을 경우에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테스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보여줘요. 각각을 선택하고 여기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누가 고쳤고 얼마나 많은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지금 이 코드는 브라이언 켈러랑 줄리아 두 사람이 코드를 고쳐왔고요. 이 메소드는 각각 고쳤던 거 총 4번 정도 고쳤어요. 사실 처음은 브랜치 딴 거고 그 다음에 커멘트 추가한 거고 실제 코드 변경 하나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보고 싶은 항목을 선택해가지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때 줄리아가 원래 코드가 어땠는데 어떻게 바꿨는지도 보여줘요.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좀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클래스 레벨 좀 더 지금 현재 더 많은 게 만약에 등록이 되어 TFS에 등록이 되어져 있다면 클래스 순에서 이 클래스는 12군데서 참조를 받고 있고 총 11개의 단위 테스트나 코디드 UI 테스트가 있는데 그중에 6개가 패스를 했고 지금 프란시스 이 친구가 얘가 소스를 고쳤어요. 얘하고 총 2명이 소스를 고쳤고 3변 변경 사항이 있었고 버그가 2개가 등록이 됐고 워크 아이템 하나랑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리뷰가 1번 있었다라는 거고요. 오피스 링크 있죠. 커뮤니케이터 링크를 쓰는 경우에는 저렇게 링크에 온라인 상태 표시까지 나오고 누르면 채팅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코드렌즈예요.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세미나 처음으로 1시간 10분 받은 거거든요. 요즘 세미나 대부분 50분, 진짜 많이 줘봐 1시간밖에 안 주는데 이 토요 미니 세미나는 좀 강사한테 시간을 좀 많이 주려고 70분을 줬어요. 근데 부족하죠. 예. 단위 테스트는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뭐 딱히 얘를 좀 줄여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할게요. 단위 테스트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단위 테스트 얘도 테스트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어요. 테스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단위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 안에서 코드 열어서 보여줘봐야 보기 불편하니까 테스트 탐색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테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제가 지금 아까 데모 준비를 하면서 코드를 아마 이렇게 해놔서 그럴 텐데 자, 제가 일단 빌드를 한번 할게요. 우리 테스트 메소드를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테스트 메소드들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테스트 메소드가 5개가 있을 건데요. 테스트 메소드가 지금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테스트 메소드 모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가지고 좀 컬러가 좀 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테스트 메소드 작성하는 거는 일반적인 C# 메소드 작성하는 거랑 똑같은데 위에다가 테스트 메소드라고 어트리뷰트만 주면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오브젝트에 대한 메소드 콜하고 이런 걸 하면 돼요. 지금 테스트 다 통과했는데요. 크리에이트 뭐 대부분 CRUD 하는 테스트예요. 근데 첫 번째 게 실패를 했어요. 얘가 실패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얘가 이름에서 느끼는 것처럼 크리에이트 널 커스터머라고 있죠. 그러니까 커스터머 값으로 널을 주고 크리에이트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되면 안 되잖아. 널을 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 메소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테스트 메소드인데 이 안에서는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하면서 인자로 널을 줘요. 그러면 에러가 나야겠죠. 널을 주면 어떤 에러가 나야 되냐면 argument null exception이라는 에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메소드 위에다가 여기다 뭐라 줬냐면 expected exception, 예상하는 예외가 뭐냐면 argument null exception이다 라고 어트리뷰트를 줬어요. 그럼 이 테스트가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테스트가 통과하려면 이렇게 널을 줬을 때 이쪽에서 요 에러가 나야 돼요. 그러면 이 테스트는 통과된 거예요. 그래야지 그린인 거예요. 실패를 해야지만 성공하는 테스트라는 얘기죠. 근데 얘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가봤더니 이거 너무 작아서 코드 피킹 안 하고 그냥 이동할게요. 네, 여기서 봤더니 여기에 뭐 널 체크하고 막 이런 로직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과업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밸리데이션 체크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죠. 그래서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 거죠. 고쳐야겠다. 널 커스터머는 through new argument null exception. 줄 안 맞추면 또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네.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테스트 통과되겠죠. 테스트 통과됐는지를 보려면은 여기서 테스트를 실행해도 되지만 우리 코드렌즈가 있으니까 여기서 아까 실패한 거 선택하고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테스트를 실행을 해주죠. 그리고 왼쪽에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렌즈를 이용하고 해서 테스트 메소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참조 누르면은 어디서 이렇게 호출하고 있는지 다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서 누가 고쳤는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는데 애니가 고친 거 한번 볼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얘가 TFS에서 히스토리 정보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소스를 보여줘요. 봤더니 애니가 여기 인덱스 메소드 바로 호출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커스터머 컨트롤러의 인덱스 메소드 호출하도록 변경했구나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히스토리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UI 테스트인데요. UI 테스트를 위해서는 UI 테스트 프로젝트를 하나 따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 얘가 그건데 여기다가 작성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까 단위 테스트 했던 거랑 똑같이 테스트 메소드 어트리뷰트를 하나 주면 돼요. 근데 단 얘는 클래스에다가는 어트리뷰트를 코디드 UI 테스트라는 어트리뷰트를 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부터 녹화를 뜨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하나 만들어 놓은 거는 잠깐 주석 처리하고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코드 생성, 테스트 빌더 사용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레코더가 떠요. 레코더가 떴죠. 네, 레코더가 떴어요. 잠깐만 창을 좀 줄여놓고요. 아이, 힘드네. 됐다. 자, 아이씨. 자, 저는 일단 지금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이런 사이트인데요. 뭐 그냥 케이블 뭐 수리 요청하고 막 이런 뭐 고객 사이트예요. 고객 상담 사이트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커스터머로 사람을 하나 직원으로 사람을 하나 추가해 볼까 해요. 새롭게 이제 그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이제 해볼게요. 자, 녹화를 시작할게요. 녹화 시작 됐고 브라우저를 열고요. 사이트를 이동을 해서 고객 쪽 직원을 한 명 추가를 하죠. 크리에이트 뉴 직원. 똑같은 게 하고 넘어져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직원 이름은 직원, 성은 임직원. 여전히 먹히는군요. 거리, 도시, 주, 다 틀리네. 주, 도시. 집 코드는 꼭 미국 집 코드를 넣어야 돼요. 우리 집은 코드가 없어서 집이. 크리에이트 다 됐죠. 브라우저를 닫고. 자, 그럼 현재까지 한 게 이렇게 스텝이 쭉 나와요. 그리고 코드 생성할 때 이름은 코드 생성 이름은 그냥 기본 이름으로 그냥 할게요. 생성. 코드를 막 생성해주고 전 빌더를 닫아요. 그럼 비즈스 때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든 메소드 이름을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 코드를 따라가 보면은 안에 만들어진 코드는 꽤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우리 함부로 열어보는 게 아니죠. 정말 나중에 뭔가 동작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공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할 때가 아니면 일단 묻어놓고 우리는 깔끔한 겉모습만 보는 거죠. 자, 저렇게 이렇게 테스트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빌드를 할게요. 빌드를 하게 되면 우리 테스트 메소드 쪽에 저 메소드가 이제 와서 꽂힙니다. 쟤도 테스트 메소드니까. 나왔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만든 게 뭐였냐면은 create emp라고 하는 메소드였어요. 자,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실행해도 되고 저기서 실행해도 되는데 어쨌든 아무 데서나 테스트 실행. 그리고 손을 띄면 이제부터 얘는 일단 빌드를 먼저 하고요. 빌드를 먼저 하고 테스트 실행하는데 지가 브라우저를 띄우고 사이트로 가서 EMP 누르고 create new 누르고 직원, 임, 거리, 돼, 디귿 잘못 썼다. 도시, 주, 오만일 똑같이 해줘요. 제가 아까 했던 행동 그대로 똑같이. 그리고 그린 뜨죠. 어설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해야겠다는 경우에는 테스트 빌드를 마찬가지로 사용하시고 브라우저를 띄워서 녹화하지 않은 상태로 아까 다시 글로 가요. 그래서 임직원이었지? 임직원. 오케이. 여기서 이 관역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찍죠. 내는 얘를 어설션하고 죽었어요. 얘가 지금 VM 쪽에서 돌리고 있는 프리뷰 버전이라서 살짝 좀 그래요. 아직 그 정식 VM을 제가 못 받아가지고 저기 어설션에서 올려놓으면은 쟤네들이 컨트롤들을 다 인식을 해요.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원래 잘 되는데 어설션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심지어는 브라우저도 인식이 되고요. 이것도 다 인식돼요. 윈도우즈 전부 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지. 일관성 있어도 좋아요. 일관성 있어야 돼요. 일관성 있어.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UI 테스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했던 작업들을 쭉 다 한번 녹화해 놓고 쭉. 근데 이 밑에 아까 주석 처리해 놓은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가 사실은 제가 방금 한 작업과 똑같은 작업을 해 놓은 코드예요. 얘가. 이 코드가 바로 그 똑같은 작업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메소드를 여러 개로 쪼개놨죠. 코드 생성을 우리가 캐스 다 한 다음에 코드 생성 한 번에 했잖아요. 브라우저 띄우고 코드 생성, 사이트 이동하고 코드 생성, 값 입력하고 코드 생성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해서 이름을 각각 주게 되면 이걸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코드를 레코딩을 매번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그다음부터 따서 추가해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얘를 실행을 해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행하지 말걸. 벌써 오버됐어. 근데 사실 저는 잘못이 없어요. 앞에서 오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태영김 이건 전에 제가 입력해놨던 게 입력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이 코디드 UI 테스트는 지울게요. 그럼 테스트 메소드에서 얘가 이제 사라질 거예요. 일부러 사라뜨리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위 테스트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이게 통과 계획 테스트라고 번역도 잘못되어 있지만 그룹화 방법에서 시간으로 하게 되면 얘가 빠름, 느림, 중간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나눠서 메소드를 보여줘요. 지금 다 빠르니까 빠름 이렇게 나오지만 느림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뭘 튜닝해야 될까 할 때 저 느림인 애들만 대상으로 튜닝을 실행하면 돼요. 물론 그게 UI 테스트이면 느릴 테니까 그거는 예외지만 단위 테스트가 느릴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테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코드 커버리지를 하는 거죠. 모든 테스트에 대해서 코드 검사 분석을 하게 되면 얘가 코드 검사 분석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 테스트 메소드에 의해서 원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테스트 되는지를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네임스페이스에 어떤 클래스가 몇 % 돼 있는지 여기가 좀 됐네요. 얘가 좀 됐어요. 커스터머 컨트롤러는 60% 정도 테스트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차트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검사 안 한 퍼센티지.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100% 검사가 안 됐고 얘는 95% 검사 안 됐어요. 검사된 걸로 보게 되면 얘가 검사 안 된 게 38%니까 한 60% 검사됐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테스트 메소드가 몇 개 안 되니까 검사된 퍼센티지가 엄청나게 낮지만 테스트 메소드가 많아지면 UI 테스트도 많아지면 마찬가지로 다 검사가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코드를 보여주죠. 코드 쪽에서는 컬러로 볼 수가 있어요. 파란색은 통과가 된 애들이고요. 빨간색 영역은 테스트가 안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메소드를 이걸 테스트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드 커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 됐죠. 코드 렌즈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시간은 많이 받아도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발표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약간 기술적인 세미나를 저도 좀 하고 싶어요. 원래 그쪽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아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래서 같이 더 이야기하고 싶거나 이런 ALM 쪽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페이스북에 마이크로소프트 ALM 코리아로 검색을 하시거나 URL이 이렇습니다. 여기로 오시면은 제가 서포트를 하고 있고 오픈원의 박대식 수석이 대표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ALM 코리아라는 커뮤니티 그룹이 있어요. 저기다가 뭐 좋은 자료도 많이 올리고 저쪽에서 또 오프라인 세미나도 따로 하기도 하고 가끔 모여서 맥주도 마시고 그래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커뮤니티를 이용하셔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세미나 자료도 뭐 이쪽을 통해서도 공개되고요. 그냥 공개도 되는데 여기를 통해서도 알려질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같이 놀면 좋잖아요. 같이 늙어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